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현대건설이 18조 7천억 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신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무너졌던 국내의 원전 생태계도 곳곳에서 복원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전시회에서 삼성전자가 이른바 절대반지라고도 불리는 화제의 스마트 기기를 공개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도 이 반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에 117배나 되는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 3구 인근 지역도 포함돼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아연 훈풍이 분다는 소식입니다. 신치영 전 동아일보 부국장,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야말로 사멸 위기에 놓였던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원전 수출이 무려 15년 만에 재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사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원자력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세계에서 21번째로 핵발전국 대열에 참여하게 돼 과학 한국의 모습을 자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네, 보신 대로 현대건설이 총 규모가 무려 19조 원에 가까운 불가리아 신규 원전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요. 한국 건설업체들의 영원한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죠. 바로 미국의 벡텔사와 플루어사입니다. 그 경쟁도 이겨냈다죠? 네, 그렇습니다. 불가리아의 그 수도에서 한 200km 정도 북서부 쪽에 떨어져 있는 곳에 코줄로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루마니아와 접경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다뉴브 강변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불가리아의 원전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게 코줄로드이다. 그렇습니다. 1969년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원전을 지었는데 1호기부터 4호기까지는 지금 노후화가 돼서 폐쇄가 됐고 네. 러시아가 지은 5, 6호기가 지금 가동 중인데 불가리아는 여기에 두 기를 더 지어서 2035년부터 가동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8호기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2035년에 가동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코줄로드이 원전이 불가리아 전력 생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가리아가 작년에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 현대건설이 응찰을 했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네덜란드 뭐 이런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국 벡텔이라는 것도 참여를 했죠. 엄청난 회사 아닙니까? 벡텔이라고 하면은 1898년에 지어진 미국 최대의 건설사입니다. 네. 그래서 후보댐을 건설한 그런 회사죠. 그 유명한? 그렇습니다. 네. 그런 회사인데 이제 불가리아 쪽에서 현대건설을 포함을 해서 응찰한 업체들이 제출한 입찰 의향서를 분석을 해서 입찰 조건이나 자격은 갖추어졌는지 그걸 그동안 심사를 해왔는데 심사 결과 현대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불가리아 의회의 승인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협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면은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아마 4월경에 불가리아 원자력 공사하고 계약을 맺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면 2009년에 우리가 두바이에서 바라카 원전을 수주를 했었는데 그로부터 15년 만에 대규모 원전을 수주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벡텔 플루어 정말 원전업계의 꿈이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들인데 그 경쟁도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현대건설이 이런 대형 원전 사업을 수주한 게 바로 신 국장 얘기대로 무려 15년 만인데요. 현대건설은 원전 사업에서 숱한
1호 기록들을 그동안 써왔죠? 그렇죠. 그런 1호 기록들이 있었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도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위에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건설이라 하면 그 최다 원전 건설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해외에서의 첫 원전 수출 기록,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바라카 원전 네. 1호기부터 4호기까지를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계약을 해서 1, 2, 3, 4호기가 이제 가동 예정인데 특히 그 3호기의 가동식에 작년 1월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죠. 네.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또 신한울 3, 4호기 요건 이제 작년에 다시 그 재개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현대건설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외의 한국형 대형 원전의 그 전체 규모가 36기인데 그중에 무려 24기의 시공 주관사로 참여했다는 것은 전체 이제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해외 원전의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신 국장이 좀 개략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현대건설이 수주한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7, 8호기 원래 불가리아 최초의 원전이었고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 수도가 소피아죠. 소피아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200여 킬로미터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곳에 코즐로두이 그러니까 원전 단지가 있습니다. 1, 2, 3, 4호기는 너무 이제 노후가 돼서 1969년부터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폐쇄가 됐고 그다음에 5, 6호기의 경우에는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가압 경수로형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저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북쪽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도나우강, 다뉴브강이라고 하죠. 그 근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전 단지로 이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7, 8호기가 추가되는 분이 우리 현대건설에서 이것을 맡을 것이다. 이제 4월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불가리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는 1969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건립이 돼서 이미 이제 뭐 수명을 다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불가리아 전체 전력량의 상당 부분을 소화를 해냈고 네. 앞으로 이제 7, 8호기까지 모두 건립이 되게 되면 전체 전력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그 소화할 것이기 때문에 2035년에 이제 가동할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우리 현대건설에서 이것을 수주해서 아마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불가리아 전체 전력의 약 3분의 1을 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건설은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중동 붐을 일으킨 기업이죠. 한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 이름이 그 유명한 사우디박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1975년 창업주 정주영 회장 때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바레인 항만. 대규모 수리조선소의 건설을 맡아 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공사 현장이다. 아랍 조선수리소가 발주한 이 공사는 무려 1억 3,800만 불의 대규모 공사다. 1,500여 명의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이 조선소는 1975년 10월에 착공, 77년 9월에 완공시킬 예정이다. 네, 보신 대로 현대건설 또 유명한 공사가 있죠. 바로 20세기 최대의 역사다 이렇게 불리는 주베일 산업항. 사우디 건설할 때 나 주베일 항에 갔다 온 사람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들. 생각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받은 계약금 무려 미화 9억 6천만 달러였는데 이게 당시 정부 예산의 얼마입니까?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니까요. 엄청난 돈이. 어마어마한 공사 금액이었죠. 그때 이 주베일 산업항을 수주를 한 게 우리나라의 중동 신화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주베일 산업항의 경우에는 사우디 최대의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그쪽 지역에서 만든 석유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거점 항만으로 건설을 한 그런 항구였었습니다. 그렇죠, 이 주베일 항구의 공사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억 6천만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사여서 미국, 영국, 독일 뭐 전 세계 한 9개 나라의 31개
건설사가 응찰을 할 정도로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그런 공사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건설의 당시에는 경험도 부족했고 기술력도 부족했는데 공사 금액을 대폭으로 낮춰서 결국은 이 공사를 따냈죠. 그런데 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현대건설에 그대로 계약을 넘기기에는 좀 아까웠기 때문에 네. 현대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중장비도 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부품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높은 값으로 제한을 해서 공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그래서 어떤 묘안을 내놓는가 하면은 울산에 우리 자재비도 싸고 인건비도 싸니까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한 10층짜리 건물 크기의 그런 구조물을 울산에서 제작을 해서 한 96개 정도를 제작을 해서 바다로 실어 날라서 결국은 공기도 6개월이나 줄이고 공사 단가도 맞추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완수를 하는 신화를 이룬 그야말로 공사입니다. 그 엄청난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게 그걸 다 싣고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주베일 산업항을 완료를 하고 나서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정주영과 한국 사람들은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낸다라는 그런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 주베일 산업항 이후에 사우디뿐만 아니라 쿠웨이트랄지 다른 여러 나라들 중동에서 여러 그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면서 중동 신화를 이끌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신화들 중에 그때 많이 나온 얘기가 임자 해보기는 했나? 그렇습니다. 뭐 그 얘기가 그때 나온 거고요. 또 런던 은행가들에게 돈 빌려가서 당신은 도대체 이 정도 경영하는데 학위를 하버드에서 땄냐 옥스퍼드에서 땄냐 하니까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이 계획서 내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줄 거다. 참 그런 숱한 신화들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현대건설이 일으킨 원전 붐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말라 죽게 생긴 국내 원전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선언했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습니다. 3조 3천억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입니다.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22년부터 이집트 수주를 시작으로 해마다 조 단위의 원전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15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9년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 바라카 원전 4기 건설 이때 이후로는 해외 원전 수주가 뭐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20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 수주 성과가 상당합니다. 엘다바. 네, 이집트의 엘다바의 경우에도 이제 규모가 3조 원대에 이르르고요. 10월에 그 폴란드에서는 한국형 원전 2기 내지는 4기를 건설하는 것을 협력 의향서가 체결이 되면서 네네. 총 규모 10조에서 30조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수주를 하게 됐고요. 작년에 와서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루마니아의 삼중수소 제거 설비 건설 사업, 또 10월에는 체르나보다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관리 운영하는 것도 이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수주도 굉장히 알짜배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불가리아의 코즐로두이 원전 2기 시공 7, 8호기 이런 것도 이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4월 중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총 8조 내지 9조 원 규모에 이르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여기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야말로 무슨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급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그 원자핵공학과 다니는 대학원생들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대학원 제가 그 당시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의 몰락 수준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 신입생들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뭐 거의 지원을 안 하다시피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 탈원전 생태계가 거의 망가지다시피 한 것을 복원하면서 2022년에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뭐 조 단위로 정말 원전 수주들이 그 낭보로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 전반으로 볼 때도 굉장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싼 값에 우리나라에 전력을 공급해서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낸 것을 넘어서서 네. 세계 원전 생태계에서도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그 모멘텀이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평가할 만하고 이 원전의 일감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채용도 2배로 늘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학생들도 지원을 다시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0년대에 러시아가 세계 원자력 그 발전소 시장을 좀 이끌었었다면은 지금 뭐 전쟁 상태이고 미국의 이제 경제 제재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우리가 좀 보는 운이 좀 통했다라는 것도 한 가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간에 어떤 특정한 이념에 매몰돼서 우리의 세계적인 그 기술 이것이 정말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면은 이것이 다시 복원돼서 우리 산업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은 이거 정말 뭐 역사의 이후에 되돌아본다 하더라도 큰 그 성과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민생 토론회에서 국내 원전 산업의 창시자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꼽았고 이 대통령이 남긴 원전 관련 업적들을 소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7월 5일의 원자로 도입에 이어서 7월 14일에는 역사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로 기공식이 경기도 양주군 노회면 서울공과대학 부근 현장에서 원자력지원부서 건물의 상랑식과 함께 뜻깊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 각하를 비롯해서 산부 요인 그리고 주한 외교사절 등 내외 귀빈 다수와 수천 명의 시민들이 우리나라 과학발전의 신기원을 이루는 이 식전에 참석했습니다. 약 25만 평의 부지 위에 새로 씌워지는 건물에 수용될 원자로의 크기는 높이 21피트에 길이가 26피트, 넓이가 21피트로서 100kW의 출력과 다량의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환화 2억 9천만 원과 미화 73만 2천 달러를 들여서 세워지는 것이며 이 원자로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인 산업 건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과학 문명의 핵심으로서 그 중대한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네. 일제로부터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의 전력 사정은 북한이 절대 우위였습니다. 그 유명한 일제가 만들었던 수풍발전소 때문인데 그때는 남쪽 전기 사정이 그야말로 열악했죠. 또 6.25가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은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 또 해방 이후의 이 고질적인 전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시작한 원전 관련 정책들 아주 많죠? 네, 그렇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6년이었는데요. 미국 전기 기술 전문가인 그 시슬리 박사라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기를 석탄은 땅에서 캐는 에너지인데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는 에너지다. 저 얘기가 참 신선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원자력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시슬리 박사에게 그럼 지금 시작을 하면은 얼마나 걸리면 우리가 원자력을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한 20년쯤 걸립니다. 한 1970년대 말이나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원자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우수한 과학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1인당 한 6,000달러를 지급을 해서 해외 유학을 보냅니다. 그때 GNP가 60불일 때인데. 60불이니까 엄청난 돈이었죠. 그래서 4년간 한 150여 명 정도를 해외 유학을 보내서 원자력 기술을 습득을 했고 네. 그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 법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서울대에 원자력 공학과도 만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면은 그 연구용 원자료를 또 건설을 했습니다. 네. 한 35만 달러라는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연구용 원자료를 만들었고 그 준공식에 참석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84세 정도 되는 나이였으니까 그랬죠. 그 노고를 이끌고 직접 그 준공식에 참석을 했죠. 그때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결단을 내려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이끌었었던 거고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계속 원자력 발전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시슬리 박사를 만났을 때에서 대략 20년이 지난 197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이라고 하는 고리 1호기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슬리 박사 예언이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박사, 이 대통령이 물었을 때 한 20년 뒤에나 결실을 맺을 거다. 그러니까 씨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뿌렸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고리원전 1호기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원전 산업의 기초를 이어받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원전 산업을 그야말로 꽃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의 준공식 모습 영상으로 되돌아보시죠.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고리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 제1호기가 준공됨으로써 원자력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사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원자력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세계에서 21번째로 핵 발전국 대열에 참여하게 돼 과학 한국의 모습을 자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용량 58만 7천 킬로와트의 원자력 1호기가 7년 7개월 만에 준공됨으로써 우리나라 총 발전 설비는 659만 킬로와트로 증가해서 전력 예비율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습니다. 네, 이 고리원전 1호기가 준공될 때 바로 11.6 1년여 전이었습니다. 서거 1년 전이었다는 얘기죠. 자, 이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간 게 그때 그 11.6 1년 전쯤 되는데 그때부터 값싼 전기료와 그를 바탕으로 한 고도 경제 성장이 가능해졌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방금 전에 그 고리 1호기 준공식 장면을 보면서 그야말로 그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하죠. 이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저와 같은 결단과 실행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가능했었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앞서서 살펴본 주베일 산업항의 그 정주영 회장이나 우리 반도체의 기초를 다진 이병철 회장 이런 선각자나 거목들의 노력과 결단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해보게 되고요. 네. 1967년에 원전에 관한 그 장기 계획을 세워서 71년에 착공에 들어갔을 당시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요. 1년 정부 예산의 무려 4배였습니다. 엄청난 돈을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험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결단을 내려서 실제로 78년부터 가동이 시작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21번째의 원전 보유 국가가 되는 그런 이제 위상이 가능해졌던 것이죠. 예. 전문가들의 그 분석을 빌자면은 이 고리 1호기를 바탕으로 해서 전기료가 싸졌다는 거죠. 특히 산업용 전기료. 그렇습니다. 값싼 전기가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이 가속화되고 우리나라의 그 1인당 그 소득이 뭐 배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경제력이 상승하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군사 안보력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위상의 절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원자력 발전 이것이 좀 담당했었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과장된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전시회라고 불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라고 합니다만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잘 때도 손가락에 끼고 있으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반지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탄성,
또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Samsung just announced that it's working on a smart ring. The ring, called the Galaxy Ring, was teased at the very end of Unpacked Showcase, and the company briefly described it as a powerful and accessible health and wellness device. Outside of a brief video showing off what the Galaxy Ring looks like, Samsung didn't share much more about the ring. The company didn't say when the device is coming out or what it might cost, for example. But it's perhaps not too surprising that Samsung is jumping into the ring, given that this already seems to be the year of the smart ring. 네,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가 지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절대 반지는 이제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건데 삼성전자가 붙인 이름은 아닙니다. 상품 이름은 갤럭시 링인데요.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데 자 어떤 제품입니까? 이게 삼성전자에서 아주 야심차게 지금 제품을 보였는데 저 전시회에서조차 아크릴 박스 안에다가만 전시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실물에 가깝게 가서 뭐 만지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흔히 웨어러블 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뭐 많이 보급되어 있는 이제 스마트 워치가 있겠고요. 애플사에서 얼마 전에 그 스마트 고글이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눈에다 쓰는 그런 기기도 내놨습니다만 이 갤럭시 링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헬스를 이끄는 그런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4시간 착용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항상 측정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시계만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착용 면에서는 잠잘 때 이거를 착용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반지는 그 점에 있어서 월등히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이 사람의 모든 그 건강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착용성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계만 해도 잘 때까지 좀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다소 좀 부담스럽거나 불편한데 네. 반지는 그 착용감이 좀 덜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도 그 세밀한 건강 데이터, 이 사람의 뭐 심박수라든가 산소 포화도 같은 거를 24시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종합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심전도 같은 거 이런 거를 체크를 한다 한들 그 시간 동안밖에는 관찰을 할 수 없는 반면에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 측정 기능은 삼성의 갤럭시 워치에도 있고요. 또 애플이나 중국 화웨이 뭐 이런 업체들에도 시계 형태의 다양한 유사 제품들이 출시돼 있습니다. 자, 반지는 좀 뭐가 다를까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습니다만은 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뭐 혈중 산소량이랄지 심전도랄지 호흡, 맥박 이런 것을 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스 기능은 스마트링도 이 스마트워치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잘 때랄지 샤워할 때 이 찰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스마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 손에 엄지나 검지, 약지 뭐 이런 손에다가 끼고 그냥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손가락에 몰려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잴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거든요. 시계보다 좀 더 나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시계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가서 한 2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은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나? 그렇습니다.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하루 밤새 충전을 하게 되면은 하루 반나절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워치에 비해서 배터리가 훨씬 더 오래 간다 이런 장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있죠. 네, 이 스마트 링에 그 NFC라는 기술을 탑재를 해서 이게 반지를 대면 되나요? 반지를 대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까지 갖출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반지의 시대. 그래서 영화 제목에서 따온 절대 반지란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이 스마트링이 나오게 되면 차세대 헬스 기구로서 상당히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서 아마 삼성이 제품을 내놓고 애플까지 제품을 내놓게 되면 급속도로 이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지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신국장의 전망입니다. 자, 이 반지가 공개된 자리에는
세계 유수의 외신 기자들도 왔고 최태원 SK 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냥 뭐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와서 다른 회사의 그 CEO에게, 그러니까 삼성 얘기입니다,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대화 내용이 아주 화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SK텔레콤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다 큰 관심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느냐라는 뭐 질문도 하고요. 삼성전자 MX 사장이죠. 노태문 사장의 경우에도 항상 착용하면서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고 또 한 번 충전하게 될 시 5일에서 뭐 길게는 9일까지도 연속 착용 가능하다는 이런 설명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고 하죠. 또 질문이 있었어요?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에는 이거 전화 수신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도 했을 것이고요. 또 노태문 그 삼성전자 MX 사장의 경우에는 그 대답하기를 아직 그 전화 기능까지는 되지 않는다. 수면 패턴이나 신체 내의 그 산소 포화도 이런 건강 상태 확인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조되는 것은 역시 그 착용성이 좋다라는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SK텔레콤 등을 이끌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상호 연계 가능성, 사업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둔 것으로 그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한테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를 쏟아냈다는 것이고요. 디자인의 이유라든지 네. 이거 뭐 전화 수신 되느냐 아직까지 거기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는 혹시 조금 아쉬운 감 이런 것들은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최태원 회장은 이렇게 자세히 질문과 답변을 듣고 한 이후에 그 장소를 떠나면서 따로 이야기할 게 있다. 이렇게 또 노 사장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반지를 통한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향후 협력 가능성, 이게 좀 시사됐다는 분석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얼마 전에 발표된 그 갤럭시 스마트폰도 AI 기능이 탑재가 돼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스마트링, 갤럭시 링도 AI 기능이 탑재가 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 올해 들어서 거의 모든 일정이 AI와 관련된 그런 활동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그 CES 쇼에도 참석을 해서 AI 기술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술을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죠. 네. 그 이유가 아마도 이 AI 기술이 지금 이제 전 세계 산업계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AI 기술에서 앞서지 않으면 이 산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도 아마 AI 기술과 관련된 시장을 선점할 수밖에 없다. 선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아마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도 최태원 회장이 참석한 이유가 이 AI 기술, 이동통신과 관련된 AI 기술을 지금 현재는 글로벌 테크 기업, 뭐 마이크로소프트랄지 애플이랄지 테크 기업하고 반도체 기업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동통신 업체들도 AI 기술을 좀 주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계속 협업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 국장 얘기를 했지만 서울로 세계 IT와 AI의 거물들이 속속 오고 있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라 불리죠. 샘 올트먼 회장이 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첫 방한 때는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나온 내용,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상과 대화를 하면은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BTS와 반도체입니다. 이제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습니다.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네, 요즘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만드는 엔비디아가 아주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자, 샘 올트먼 회장은 이번 방안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관계자들을 만나고 현장에도 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샘 올트먼 회장이 지난 6월에 방한한 이후에 두 번째 방한을 하는 건데요. 지난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고 그리고 중소기업부가 어레인지를 해서 이 스타트업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그리고 네.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업 방안을 논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AI 기술이 가장 핵심은 AI 반도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급을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AI 반도체가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이라는 기업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샘 올트먼 회장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반도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직접 생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파트너로 한국을 보고 있다. 그 파트너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고 있는데 그 적절한 파트너로 판단을 한 이유는 뭐냐면 AI 기술과 관련된 그런 반도체 기술을 반도체 제품이 있는데 삼성전자와 HBM이라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시장의 90%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개 업체를 잡으면 거의 그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구체적인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돌아갔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세계 이 디지털 시장을 이끄는 7개 기업을 말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끄는 메타입니다. 저커버그 회장도 10년 만에 방한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을 면담하고 삼성전자, LG전자 CEO들 만나고 현장 방문을 한다는데 이건 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커버그 CEO가 방한을 하게 되면 이제 10년 만에 이번에 방한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1박 2일 일정으로 오게 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도 예정이 되어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이나 LG 쪽을 방문해서 이재용 구강모 회장 등과도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지금 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의 그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인간 지능에 가장 가깝거나 혹은 이를 능가하는 그런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네네. AGI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는 지금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저커버그 CEO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 LG와 함께 그 AI 플랫폼 신사업의 협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이 AI와 관련해서는 지금 엔비디아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35만 개의 GPU, 그래픽 저장 장치 이런 것을 도입할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나 애플의 기존 그 연합 대응 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손잡고 나아가겠다라는 이런 지금 입장인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결과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그런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트먼 저커버그가 삼성, LG 손을 잡고 엔비디아는 애플과 손을 잡고 그야말로 두 연합 세력의 한 축을 우리 한국도 맡게 될 것 같으니까 낭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끝 주제로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충남 서산의 한 비행장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주 의제였는데요. 그 핵심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 평이 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네, 관심은 이 군사보호구역 해제 대상에 서울의 강남 3구 그리고 분당의 일부가 포함돼서 이게 큰 관심을 끌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군사 기지랄지 뭐 군 비행장 이런 주변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건물도 좀 건축을 하기가 어렵고요. 용도 변경도 할 수가 없고 이런 규제에 지금 묶여 있는데 윤 대통령이 어제 이제 서산 비행장에서 밝힌 얘기가 이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1억 300만 평을 풀겠다. 그러니까 건물도 지을 수 있게 하고 용도 변경도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국방부 발표를 꼼꼼히 뜯어보면 서산비행장 어제 윤 대통령이 방문한 서산비행장하고 성남에 있는 성남비행장 여기가 한 9,500만 평 정도로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남 3구의 일부 지역 또 분당이 들어가죠. 그렇죠. 성남 비행장 같은 경우가 이제 성남시 수정구하고 강남구 세곡동 이 일대에 위치한 활주로 2개가 있는 이런 비행장인데 이 주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 주로 자주 이용을 하는 그런 공항이죠. 이 주변 지역을 한 1,500만 평을 개발 제한을 풀겠다는 거니까 이 지역에서 앞으로는 아파트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건물 용도 변동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각종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린벨트와 함께 이 군사보호 지역은 해당 주민들에게는 아주 큰 관심사인데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여러 곳이 포함되어 있지만 강남 3구 또 경기도 분당 얘기가 나와서 여기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20년 정도 만에 이제 개편 의지가 정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 또 특히 금싸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강남 3구죠. 서초, 송파, 강남구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 분당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공항이 위치한 곳이 그 성남시 분당구나 수정구, 중원구 일대의 그 보호구역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가 이제 만약에 풀리게 해제가 되게 된다면은 건물들의 신축이나 증축도 용이해지는 것이고 또 그 분당의 그 일기 신도시들의 재건축 논의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0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네. 이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디론가 이전을 조금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체제로서도 좀 기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강남 3구의 전반적인 재건축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이 부지에 대규모의 그 신규 공급 아파트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보류하는 입장, 좀 지켜봐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계획이 나오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신중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국방부는요.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의 신축 또 개축에 필요했던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 이게 좀 까다롭고 아주 길었는데 이걸 좀 과감히 생략한다죠? 그렇습니다. 이 성남비행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 아파트 건설이나 주택 개발 몇 차례 시도가 됐었는데 국방부의 반대로 그동안 좌절이 됐었는데 국방부가 이번에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1억 평 넘게 풀면서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 각종 개발 문제랄지 이 국민 편의시설을 짓는 문제 이런 거에서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협의를 해서 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 파주 등의 한 4개 지역에 그러니까 3,100만 평 정도. 그게 이제 주로 경기 북부 파주 중심으로 한 4개 지역에 100만 평? 그렇습니다. 대단한 규모죠. 3,100만 평. 3,100만 네, 평. 3,100만 평.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런 대단지 지역인데 국방부가 앞으로 좀 더 유연하게 규제 완화를 좀 응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만큼 이 지역도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보호시설에서 이 구역에서 풀리면 실제로 도움이 큽니까? 그럼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은요. 예를 들면 뭐 3층 이상의 건물은 짓지 못하고, 뭐 아파트는 물론이고 뭐 상가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개축이나 증축 같은 것도 거의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상업 지역으로 뭐 상가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군사보호구역에서 풀리게 되면 그런 물론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있긴 하겠지만 다소 수월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군요. 네, 앞서 단행된 그린벨트 해제와 이번에 이루어진다는 이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맞물리면 상당히 침체해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에 만만치 않은 영향이 있을 거란 말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비수도권의 그 지역 전략 사업 연관지에 있는 그린벨트를 좀 해제를 하고 또 군사 보호 구역의 그 제한도 좀 풀리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함께 상승 효과로 나타나고 부동산 시장에도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이 가능한 것인데 예. 지금 뭐 20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이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 총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린벨트 한 곳이 해제가 되게 되면 그만한 그 면적을 또 다른 곳에 이제 지정해야 되는 네. 그런 의무도 있는 것이거든요. 총량에 있어서는 규제를 받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가장 강조점을 두는 것이 정부가 쓸데없는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을 없애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 이제 걸맞는 행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주택 공급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란 말씀이군요. 자, 신치영 전 동아일보 부국장 그리고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정책인 이슈 모든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뜨겁고 유익한 소식으로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